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교과서 58쪽입니다. 58쪽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명청시대의 정치 변화. 자, 핵심 질문 내용입니다. 명과 청은 통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들을 시행했을까? 특히 이제 오늘은요, 조금 그냥 명나라만 이야기할게요. 명나라만. 그래서 명은 통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왕 두 명인데요. 홍무제와 그 다음에 영락제.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어떤 정책을 취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먼저 명의 성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중엽 중국 각지에서는 원의 지배에 저항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명을 세운 주원장도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서 홍건적에 가담을 했어요. 홍건적. 이 홍건적 어떤 친구들이에요? 이 홍건적? 그렇죠. 고려 말에 우리 고려에까지 쳐들어왔던 그 홍건적이에요. 홍건적. 우리가 볼 때는 도둑놈이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도둑놈들이 정권을 장악을 하고 왕조를 세우죠. 어우,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어떤 꿈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도둑놈이 도둑질에 성공을 해서 드디어 이제 어때요? 왕조까지 만들었죠. 꿈이 현실이 된 나라. 그게 바로 어느 나라냐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그래서 1368년 난징입니다. 엔처음에는 서울이 어디였어요? 명나라의 서울이 오늘날 베이징이 아니라 어디예요? 난징의 명을 세우고 황제에 올랐다. 1368년이죠. 그는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하여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이죠. 이게 송나라 다음에 바로 이제 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명으로 다시 한족 왕조가 부활된 거죠. 자, 홍무제는 민중을 고하게 하여 육유를 반표했다. 여기 있는 원나라 뭐예요? 유목민족이었죠? 유목민족이에요. 한족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무슨 민족이에요? 농경 민족이고 그 다음에 효와 그 다음에 충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몽골족의 문화를 버리고 다시 원래 농경사회 한족의 문화로 돌아가자. 그러려면 뭘 다시 복원을 시켜야겠다? 그렇죠. 유교를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홍무제는 유교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유라는 걸 반포를 합니다. 뭐 유교의 내용을 보면 유교 윤리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윗사람을 공경하며 향리 사람들과 화목하고 자손을 잘 교육하고 저마다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6가지. 뭐 거의 충과 효를 기반으로 한 그런 유교 질서를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각지의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정비하였다. 각지의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정비했던 이유는 원나라 몽골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몽골 제일주의였죠. 몽골 제일주의. 그래서 일신분 몽골인, 이신분 누구였어요? 생목인이었죠. 이신분 생목인. 그 다음에 삼신분 한인. 그 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중국인들 뭐예요? 남인. 최고 낮은 뭐였어요? 제4신분 남인이었죠. 그러면서 한족들을 어떻게 보면 박해죠. 차별 박해를 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도 거의 보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저기 몽골족도 과거 시험을 보긴 봐요. 왜냐하면 하급 관리를 선발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급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 또한 과거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 보니 성리학도 크게 침체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교 이념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과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학교와 과거제 정비했고 성리학은 다시 뭐가 돼요? 이제 국가의 학문 관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관학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토지대장 어린 도책입니다. 어린 도책. 토지대장을 어린 도책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당시 토지대장이. 마치 뭐예요? 물고기 뭐 닮았다? 비누 모양 닮았다. 물고기 비누 모양 닮았다 해서 저기 뭐예요? 이 책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린 도책이라고 불렀죠. 어린 도책. 뭐 화윤의 역사사회 기술. 뭐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자, 어린도책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호적대장, 부역 황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뭘 걷었다?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어때요?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자, 아무튼 이를 바탕으로 세금과 요액을 징수하였고 관리들의 수사를 줄이고 자, 농민이 직접 조세 징수와 치안을 담당하는 또 똥골빼기. 와우, 이 친구 똥골빼기 칠 거 많다. 뭘 실시해요? 이갑제를 실시해요. 요즘 이갑제를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 조세 징수를 뭘로 맡긴 거예요? 지방 세력들 자율로 맡긴 거죠. 이갑제, 어린도책, 부여광책, 과거제 정비, 아까 6까지. 야, 홍무제 표시할 거 많아요.
아래 보니까 이제 뭐 내용이 나와요? 이갑제의 내용이 나와 있죠. 이갑제. 이갑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몇 호를 기준으로 하냐면 110호를 기준으로 해요. 110호. 일단 요거 좀 지우고요. 자, 110호가 기준으로 해요. 자, 110호 가운데 이 110호를 일리로 편성해서 부유한 10집이 뭐가 돼요? 이상이 돼요. 아무래도 부자인 사람들은 세금 거둘 때 좀 욕심을 덜 내겠죠.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만 10집 가운데 한 사람한테만 세금을 걷게 하면 이 사람이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집이 돌아가면서 이장을 해요. 돌아가면서 이장을 해요. 돌아가면서 이장을 했고 나머지 100집 가운데 또 10집을 뽑아가지고 10집 가운데 이게 이 이장호는 100집의 세금을 걷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수는 10집의 세금을 걷는 거예요. 각각 어때요? 돌아가면서 세금을 걷도록 하게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를 어때요? 저지르기가 어려웠다. 이갑제 그렇게 돼요. 이갑제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리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이갑제를 실시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 세금을 잘 거두면 면제가 돼요. 그런데 세금을 못 거두면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농촌 사회가 좀 어려워지자 뭐 이장과 갑수들마저도 이제 도망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금을 못 거두면 누가 연대 책임이니까. 연대 책임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갑제가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후기로 갈수록 명나라 사회가 이제 붕괴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죠. 이갑제라는 게. 아무튼 홍무제가 실시했던 향촌 자치적인 조세 징수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승상제를 폐지해요. 승상제. 이제 승상이라는 거 우리 저번에 당나라 거 뭐 이야기했었죠? 삼성 육부에 등장했던 재상들인데요. 이걸 폐지하고 황제가 중앙정부를 직접 통솔함으로써 모든 정보와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된다. 이게 중국에서 황제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황제권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바로 이 명나라와 청나라 때.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황제권이 가장 강하게 된다. 그래서 재상을 폐지했고 황제권을 강화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왕의 비서 역할로 누구를 두었다? 내각 대학사를 두었다. 이게 내각 대학사까지가 바로 누구 거예요? 홍무제의 정책입니다. 홍무제의 정책.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홍무제 정책이죠. 자,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있네. 홍무제는 몽골족을 방어하기 위하여 북방에 자식들을 배치하였고, 이제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셋째. 마치 우리 조선시대 뭐 이방원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원처럼, 명나라에도 어때요? 영락제가 있었는데, 이 영락제가 베이징 지역을 지키고 있었고요. 얘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때요?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남 연안 지방의 해금 정책. 동남 연안 지방이 갑자기 해금 정책을 취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많았어요? 외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예 해금 정책을 펴버린 거죠. 바다를 완전히 봉쇄를 한 거고요. 해상 교역은 뭐만 인정해요? 조공무역만 인정을 하죠. 조공무역만요. 이게 이제 원나라 때하고는 다른 거죠. 원나라 때는 해상에 뭘 설치했어요? 그렇죠. 해안 도시에 시박사를 설치해서 열심히 바닷길을 통한 아이고 바닷길을 통한 해상 무역을 장려를 했잖아요. 해상 무역을 장려를 했는데 명나라는 이게 아니라 이제 어때요? 폐쇄적인 뭘 실시해요? 조공무역만 실시했다. 요게 이제 명나라와 원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원나라는 뭐 워낙 국제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대단히 어때요? 개방적이었고 그 다음에 포용적이었죠. 이거하고는 명나라는 좀 다르죠. 좀 폐쇄적인 나라였어요. 폐쇄적인 나라였다. 그래서 해금 정책 좀 다른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무제 다음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영락제 보도록 할게요. 이 명나라는 땅덩이가 이렇게 작아요. 원나라는 원나라는 영토가 이만했죠. 네, 그죠? 당나라는 요 서역 지하가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당나라 땅이었지만 명나라는 거의 중앙아시아 지역은 포기를 했죠. 거의 포기를 해서 영토가 명나라 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자, 황제의 위상과 명나라의 권력은 영락제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됐다. 영락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베이징을 지키고 있었던 세 번째 아들이었죠. 영락제의 절정이 이르렀다. 영락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두 번째 왕, 조카를 왕으로 삼자. 조카를 왕으로 삼자. 조카를
뭐 죽인다고는 했지만 뭐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신을 찾지는 못해요. 아무튼 조카를 몰아내고 영락제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겨요. 그리고 베이징에 옮기고 이 베이징에 궁궐을 하나 건설을 했어요. 궁궐을 하나 건설했는데 그 건설한 궁궐 이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베이징 가면 자주 가게 되는 뭐예요? 바로 자금성이죠. 그래서 자금성을 건설한 사람은 홍무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영락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영락제,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수차례 몽골을 공격을 했어요. 결국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뭐 그렇지만 얘는 몽고와의 전쟁터에도 죽음을 당해요. 전쟁터에서 사망할 정도로 그만큼 몽골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맥없는 남쪽의 베트남을 공격을 했어요. 남쪽의 베트남을 공격한 이유는 뭐냐면 그 원나라 인군 가운데 가장 센 게 누구예요? 쿠빌라이 칸이죠. 쿠빌라이 칸이 정복하지 못한 곳이 두 군데였잖아요.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어디냐면 베트남의 쩌낭조였어요. 베트남 쩌낭조. 쩌낭조. 베트남 쩌낭조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락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어디를 점령하면 베트남을 점령하면 우리가 누구보다 더 똑똑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원나라보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나라의 제일 가는 짱이었던 누구보다 쿠벨라이 칸보다는 위대한 왕이 되겠죠. 그래서 영락제 베트남을 공격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누구보다 잘났다. 몽고족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웠던 왕이 영락제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베트남을 공격해서 점령했다. 그래서 70년간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락제는 환관이었던 정화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항해를 추진하게 했어요. 이를 통해서 명나라는 국력을 가시하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및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하여 동글빼기 쳐보세요. 조공체제. 아까 이야기했죠. 명나라는 무슨 정책을 폈다고요? 외국 때문에 해금 정책을 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역은 뭐만 인정을 해요? 조공무역만 인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공체제의 확대를 의미한다. 정화의 남해원정.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와우. 와우. 정화가 여기 수저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취안저우 해가지고 이래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동아프리카 말린디 지역까지 가죠. 말린디 지역까지 갑니다. 자, 마치 얼마를 이끌고 갔냐면 2만 7천 명 병사, 그 다음에 함선 100여 척, 아니 함선 160여 척, 그 다음에 2만 7천 명의 병사. 이게 1번이 명나라의 전함이에요. 2번은 뭐예요? 콜럼버스의 배죠. 어떻게 보면 명나라의 전함에 비하면 콜럼버스의 배는 거의 뭐 조그마한 그냥 쾌속정 정도에 불과하네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약 3년간에 걸쳐서 약 거의 뭐 30여 개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받아왔다. 정화의 남해 원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인들의 신항로 개척보다는 약 한 70여 년 빨랐죠. 좀 안타깝기도 한 거죠. 훨씬 더 큰 규모로, 훨씬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들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요게 오래가지는 못했죠. 요게 오래가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콜럼버스 건 1492년이니까 한 70여 년 후에요. 병력도 뭐예요? 뭐 배도 세 척밖에 안 됐고 조그만하게 시작했지만 서양 아이들의 신앙 개척은 그로부터 계속됐죠.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동양 것이 좀 소박했던 그게 좀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이죠. 왜 그러면 서양과 동양이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됐을까? 이걸 가장 잘 밝힌 책이 바로 사피엔스예요. 사피엔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더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사피엔스를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명의 세태 보도록 합니다. 명은 중기 이후에 문흥왕 황제 밑에서 황관이 득세하였고 정치적 혼란이 심하였다. 이제 뭐 중국 황제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황관이 더 득세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황제의 힘이 강한데 이제 좀 약간 모자란 황제가 되면 황제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 버려요. 황관들을 대시했던 거죠. 그 다음에 명나라는 또 영락제 이후에 북쪽은 몽골, 북노라고 합니다. 타타르인데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외구. 자, 남쪽으로는 외구를 비롯한 외부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요. 우리가 이걸 합쳐서 북로남해 그래요. 북로남해.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1570년대까지 뭐 몽골은 한때는 베이징이 타타르족에게 포위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1570년까지 뭐 해안 지역에 왜구가 뭐
끊임없이 침범을 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보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국방력을 증가시켜야 됐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달리게 됐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해요? 왕한석의 신법하고 배경이 똑같죠. 왕한석의 신법의 배경은 뭐였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왕한석의 신법 배경. 첫 번째 1번 문치주의 국방력 약화였죠. 그래서 막대한 양이 뭘 바쳐야 했어요? 세패를 바쳐야 됐어요. 그 다음에 지나친 문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관료체제가 비대해지죠. 관료체제가 비대해졌고 이것도 역시 뭘로 연결이 돼요? 국가 재정부담으로 연결이 됐죠. 자, 국방을 돈으로 때웠고요. 그 다음에 문치주의에 따라서 관료체제가 비대화되면서 국가 재정이 이제 어때요? 고갈되어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한석이 부국 강경을 목적으로 어때요? 신법을 추진했었죠. 자,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각대학사. 아까 이제 영락제 때부터 이제 거의 재상 역할을 했던 이제 홍무자가 재상을 폐지하긴 했지만 왕의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왕의 업무를 뒤에서 어드바이스하는 내각대학사가 재상 역할을 했다라고 그랬죠.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1조 편법을 만들어요. 1조 편법. 당구장 들어갑니다. 1조 편법을 전개하여 재정개혁에 성공하긴 했지만 장거정이 죽자마자 재정난이 다시 발생했다. 그러면 장거정이 추진했던 1조 편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죠. 자, 1조 편법을 보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것부터 봐야 돼요. 당나라 때부터 조세대도. 당나라 뭔 조세대가 있었어요? 균전제 있었죠. 토지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자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걷었다. 조였죠. 자, 조는 토지세금, 용은 노동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조는 뭐예요? 특사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안사은한 이후에 균전제가 붕괴가 되죠. 자,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어때요? 땅을 나눠주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어때요? 조용조도 사라지죠. 그 대신 명나라는 아니 그 당나라는 뭐가 등장해요? 당나라 송나라 때까지 양세법이 등장해요. 1년에 세금을 몇 번? 2번 냈어요. 1년에 세금을 2번 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항목이 토지세 더하기 노동력이었어요. 이처럼 이 양세법이 이제 어때요?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까지 계속됐는데 세금 내는 종류가 두 가지였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1조는 뭐냐면 이 세금의 종류를 몇 개로 통일해요? 하나로 통일해요. 하나로. 세금이 하나가 된 건 아니에요. 세금이 아직까지는 두 개인데 세금을 2번 내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한 번에 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통합고지 하는 거죠. 통합고지. 세금을 2번이 아니라 몇 번 낸다? 한 번만 내면 돼요. 그러면 통합고지를 하게 되면 요즘으로 따지면 고지서도 몇 번만 발급하게 돼요? 한 번만 발급하면 되죠. 그죠? 어. 세금도 한 번만 뭐예요? 고지서도 한 번만 발급하면 되고요. 요즘이야 뭐 전산으로 우리가 납부한다고 치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거두러 다녔잖아요. 그럼 이제 2번 거두러 다니는 걸 몇 번만 거두면 돼요? 한 번만 거두면 되겠죠. 한 번만 걷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만큼 재정 부담이 완화가 됐죠. 재정 부담이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요 노동력 같은 경우 현물로 냈는데 아니면 돈으로 냈는데 이걸 뭘로 내게 만들었냐면 현물로 내던 걸 은으로 내게 만들어요. 은으로. 은으로 내면 아무래도 어떤 현상이 좀 덜할까요? 인플레가 좀 덜하겠죠. 인플레이션이요. 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냐면 명나라 때도 보초라고 하는 화폐가 있었어요. 지폐가 있었어요. 지폐. 우리 뭐예요? 원나라 때는 지폐 이름이 뭐였죠? 그래요. 교초였잖아요. 얘도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막 찍어내면 되죠. 막 찍어내면 되다 보니까 지폐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해요. 그 다음에 보초를 막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겠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백성들이 내는 세금 부담도 그만큼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장거정이 2번 냈던 세금을 한 번으로 걷고 그 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뭘로 걷었다? 은으로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은으로 징수했던 뭘 실시해요? 1조 편법을 실시해요. 1조 편법을 실시하면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백성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재정난이 심해졌다. 더구나 임진왜란 출병과 여진족과의 전쟁. 임진왜란 만력제 때죠. 만력제 때 임진왜란이 출병하면서 뭐 명나라가 뭐라고 그래도 10만 명 이상이 출병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됐죠.
재정 부담이 늘고 그 다음에 연인적과의 전쟁 등을 통해서 국가 재정이 계속 고갈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만 됐고요. 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조세 징수를 거부하는 이제 어때요? 농민분기가 잇따라 일어나게 됐고 마지막에는 농민군이었던 이자상이 망해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농민 반란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농민 반란으로 망하죠. 농민 반란 시작 홍건적이었고요. 망하기는 누구한테 망해요? 이자성의 군에 의해서 1644년 숭령제가 자결하면서 멸망을 합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칩니다.